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안전한 투자에 대한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PL에 대한 개념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 뜬금없이 다시 NPL에 대한 개념부터 가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제 그 30회가 넘어섰잖아요. 네네. 뭐 40회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NPL에 대해서 쭉 이제 실무적인 것들 같은 A부터 Z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네네. 또 그동안 많이 들으시긴 하셨겠지만 뭐 아직도 명확하게 잘 모르거나 또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매하고 아직도 여전히 NPL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포함해서 기본 개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을 제가 많이 안 할 테니까 좀 네. 차근차근 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NPL에 대해서 이제 개념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NPL은 말 그대로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 그래서 NPL은 크게 보면 담보부가 있고요, 무담보부가 있는데, 자, 부실 대출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실 지급 보증금. 요거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NP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담보 NPL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거나 통신요금이 연체된 이런 그 부실 채권들이 무담보 NP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담보가 없는 것보다는 담보가 있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담보가 있는 안정성이 높은 담보부 NPL을 취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출해 주거나 또는 여신으로 회수를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N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이다라고 그 이해를 하면 부실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또 되지 않느냐라고 그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부실화된 채권들을 다시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부실화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손실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투자하는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손실이 생긴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만큼, 갭만큼이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는, 실물이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NPL을 취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NPL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 부실화된 채권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몇 %로 설정을 하죠? 뭐 제1금융권은 120%, 뭐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130%. 네, 통상적으로 130%를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1억 3천만 원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갔는데 이자를 제대로 납입을 못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해소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경비 비용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를 설정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대출을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 원금으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압류를 해서 경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3억짜리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낙찰을 받는다. 낙찰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은행이 1순위 근저당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순위 근저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제일 먼저 은행이 이 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근데 이때 은행이 받게 되는 그 채권 최고액은 1억 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연체이자나 여러 가지 경매 비용이나 부대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받게 되는 거는 1억 3천만 원을 회수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통상 1년 정도 평균 걸립니다.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행에 이 대출이 나갔던 1억 원은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요즘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갭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물건들이 자꾸 시장에 이제 이런 그 NPL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들은 부채가 자꾸 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부채가 쌓이면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1억 3천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끌고 갈 게 아니라 원금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이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대부업체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일단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부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럼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요.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대부업체는 사와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당연히 1억 3천만 원을 회수하겠죠. 그러면 대부업체는 1억에 사와서 1억 3천만 원을 배당받는 겁니다. 그러면 30% 정도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NPL을 사오게 되면 금융회사가 갖고 있었던 어떤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게 되고 대출의 130%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근저당 설정 금액이 대부업체가 취할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찰 시에 최고 130%까지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익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NPL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NPL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투자처든지 반드시 명확한 수익원이 있어야만 수익을 내서 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연체이자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130%까지 책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까지는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NPL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L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한도, 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네. 이미 부실화된 채권인데 왜 이자가 붙는지 네. 그다음에 NPL을 투자할 때 대출이 왜 나오는지 네. 네. 자, 그냥 간단하잖아요. 부실된 부동산에 대출이 또 나온다? 네. 좀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용어 때문에 부실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뭘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자, 기본 개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1억을 대출해 줬어요. 은행에 대출해 줄 때는 어쨌든 뭐 요즘엔 대출 기회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50-60%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은행도 그 일정 규모 한도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해 줄 때는 당연히 그 나중에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대출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내면 대출해 줬던 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어쨌든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 1순위권자로 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할 만큼 충분히 자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회수한 이 대출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자를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NPL을 사오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의 NPL을 사오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80에서 90%까지도 대출해 줍니다. 왜?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이고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받을 거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부실화돼 있긴 했지만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실 채권에 대한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이 NPL을
매입하는데 대출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PL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638-3966 그리고 문자샵 3980으로 전화를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매와의 차이도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이 경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매하고 좀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여전히 경매를 해보시는 분들 중에서 NP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매 시장에도 NPL 물건들이 왕왕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실은 경매나 NPL이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이제 그 NPL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이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들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오픈돼 있는 제한적인 정보들만 받게 되는데, NPL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대출 부실이 발생한 부실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출을 실행했던 대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라든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 또는 이 물건에 대한 하자 뭐 그런 내용들까지 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NPL을 사올 때는 그 해당 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제가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그 일반 경매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파악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그 경매와 큰 차이점이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누구든지 낙찰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경매나 NPL이나 공통점인데, 경매는 저도 이제 경매를 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경매는 실은 불확실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잡고 싶다라고 해도 낙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경쟁들을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 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써내게 되면 실은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 애로사항이 또 하나 있고요. 또 낙찰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을 처분을 해서 양도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과정이 또 그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 수강생분들이 17번 모아서 많이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은 받았는데 매매가 안 돼서 뭐 오랜 기간 동안 비용만 자꾸 나가게 되고 뭐 큰 수익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 NPL은 이런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낙찰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낙찰을 받아가고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내게 되면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낙찰 대금의 최우선순위로 해서 배당을 받고 끝내는 이게 NPL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낙찰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그 물건에 대한 처분을 통한 현금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과정은 경매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경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부담과 리스크가 좀 적은 게 NPL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비하면은 또 많이 또 제도적으로 틀려진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예전엔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NPL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경매하셨던 분들도 그동안 발품 팔면서 막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또 법정 가서 입찰도 참여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뭐 그 시간하고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손해는 안 봤어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중에 뭐 한두 건 괜찮은 걸 해서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뭐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중에 뭐 괜찮은 건을 정말 잡아서 또 좋은 가격에 되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NPL을 설명을 해드리면 괜찮은데? 그동안 내가 했던 수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겠는데, 그리고 요거는 뭐 낙찰에 대한 부담이나 매매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야 괜찮다. 그럼 내가 요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괜찮은 거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누구든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회사 찾아가거나 또는 이제 이 NPL을 취급하는
자산관리 회사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직접 취급할 수 있었는데 2016년 7월 25일에 대부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뭐 부작용들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NPL만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를 등록을 금감원에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현황 보고 또 해야 되고 수시로 또 관리 감독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하고 싶어도 직접 할 수가 없고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한다라고 채권 추심업을 등록을 받은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라는 인식이 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면 사채에서 돈놀이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NPL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채권 추심 전문 대행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가 돈놀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NPL을 취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운용하는 업체들이 NPL을 취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PL의 투자 방법까지 일단은 살펴봤는데 개인은 할 수가 없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자정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에 이 NPL이 좀 호황을 누린다. 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NPL은 언제든 NPL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 뭐 거래가 되고 또 경매 시장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도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시장 항상 열려 있고 주식 거래는 되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최근처럼 변동성이 커서 뭐 개인들은 손실을 좀 보게 되는 이런 시장 상황도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PL이나 경매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돼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NPL은 언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시장의 상황이 좋아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호황형 투자처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손실만 볼 수는 없겠죠. 반대로 해서 이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로 불황형 투자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상승이 돼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대출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쓰기 힘들 때, 이런 경우에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경매 시장이나 NPL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금융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 요즘에 경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경매 시장으로 금융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많이 흘러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될 때 NPL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황형 투자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불황형 투자처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기한이익 상실이 사유 또는 연체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 경제가 좀 불안할 때 아무래도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이런 대출해줬거나 했던 여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될 거고 부실 여신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채권 관리나 또는 부실을 관리를 위해서 이 NPL을 매각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NPL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형성이 잘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형성되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실률을 좀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채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소화를 빨리빨리 시켜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할인되는 NPL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NPL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한선이 낮춰지면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황 때 NPL이 수익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실 채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NPL 투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부채가 좀 많이 쌓이게 되고 부실률이 높아지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환원시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NPL 투자가 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뭐 사례를 저희 매번 하는 것처럼 사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다가구 주택하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 토지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포항 남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는 그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주택이었고요. 투자 금액은 1억 원, 투자 기간은 1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좀 길었네요. 네, 이건 좀 12개월 좀 넘어갔는데 수익은 3,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총 1억을 투자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됐고요. 낙찰 금액은 9억 4,500.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6억 2,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의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던 건데. 1억 투자해서 14개월에 3,100이면 기간 대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아요. 네, 꽤 괜찮은 수익이었어요. 짭짤하네요. 네. 네. 해당 물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포항 터미널이 있고요. 홈플러스 같이 이제 상권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이제 구도심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시장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또는 주변에 어떤 그 주택 지역들이 잘 형성이 돼 있는 이런 핵심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꽤 유망한 물건이었고 낙찰가도 꽤 괜찮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네. 자, 물건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 부지입니다. 자, 여기는 11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투자 금액도 3,420만 원으로 얼마 안 됐고요. 투자 기간도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네. 투자 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예, 이 높습니다. 지역은 어디냐면 그 성남 태평동에 있는 지금 여기 이제 그 두산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지역인데요. 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이 지역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NPL로 났던. 그렇죠. 이제 이 부지가 이를테면 일종의 알박기 같은 거죠. 11평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이 땅이 반드시 낙찰이 그렇죠. 돼서 예.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요가 있고 그 낙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건 그런 알잖아요. 토지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왕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뭐 좀 짧은 기간에 수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오늘 소개된 물건지들은 꽤나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오늘 알짜들만 좀 말씀을 해서 몇 개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기대 수익을 갖게 된다면 실망도 커지겠죠. 자, 이럴 때는 전문가와 통해서 원활하게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타진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